기본적인 붕괴 상태 내에서의 주도주의 여력을 보면서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도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만약에 무너지지 않는 종목이 주도주 중에 있다면 그러면 시장은 조금 더 좋게 볼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008년에는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2020년에 V자에는 어땠죠? 아까 봤듯이 어도비처럼 무너지지 않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떨까요? 무너지지 않는 종목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쌤 김진입니다. 오늘 주식 테마파크 시간입니다. 테마파크라는 시간이 원래는 섹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는 시간입니다만, 최근에 많이 말씀드리죠. 시장 위험이 강력해질 때는 섹터에 대한 고민은 조금 뒤로 밀어두고 시장 전체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테마파크도 시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제목이 과거 급락 사례 및 대응 전략인데요. 제가 또 굉장히 오랜 경험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경험했을 때 최근처럼 있었던 이런 급락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대처를 했었고, 어떤 시그널들이 있었고, 우리는 어떤 시사점을 가질 수 있을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지 정리를 하면, 급락하다가 또 하룻밤에 10몇 프로가 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게중심 꽉 잡고 잘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되게 중요한 이야기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최근에 몇 번 보여드린 그래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변동성 지수입니다. 변동성 지수라는 거는 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계속 놀아요. 뭔가 대단한 시장의 위험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불쑥 튀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도대체 얼마만큼 오르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현재 위기 상황이 어떤 수준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이제 변동성 지수가 간밤에 35%가 빠지면서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요거는 긴 그래프이기 때문에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가장 높았을 때 47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 현재의 변동성 지수 수준입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난 30년간이거든요. 맨 왼쪽에 1994년부터니까 거의 30년 동안의 변동성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현재의 변동성 지수보다 더 높은 변동성 지수가 형성됐던 시점은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코비드, 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도 정말 대단한 위험이었는데, 롱텀 캐피탈 펀드 쇼크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이때도 현재보다는 변동성 지수가 낮았고요. 유럽의 나라가 망한다라는 위기가 있었어도 현재의 변동성 지수보다는 낮았습니다. 일단 어떤 위험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하기 전에,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위험의 수준은 가히 역대급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역대급인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들, 이거보다 더 높았던 사례들을 가지고 와서 그때 시장이 어떻게 전개됐었고 어떻게 대응을 했었고, 그런데 거기서 어떤 시사점을 가질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앞서 봤던 가장 변동성 지수가 높았던 2008년 금융위기인데요. 그때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해외 투자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때예요. 회사의 직원으로서 해외 투자를 했을 때가 요 시기가 지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했었을 때고요. 하지만 이때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현역 프랍 트레이더로서 매일매일 굉장히 열심히 추적을 잘 해왔던 기간이죠. 그래서 주로 그때는 우리나라 시장을 주력으로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게 2008년인데 보시는 것처럼 2008년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금융위기 나기 전에도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오르는 기간도 있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반기 6월을 지나면서부터 내려가기 시작을 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 기간 이만큼 동안 제가 어떤 수익이었었냐면 한 마이너스 30억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 그 정도 손실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요때 어느 정도 이 30억의 손실을 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규모 자체는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우리 회사의 운용 한도가 1200억인가 그 정도 됐습니다. 300억 정도의 주식을 들고 있었단 말이죠. 이제 300억 정도의 주식을 들고 1년 내내 몽창 해먹으면서 한 30억 정도 해먹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요런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변곡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전형적으로 쇼트 시그널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쇼트 시그널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건 셀 사인이 아니라 쇼트 시그널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셀 사인이라고 하면 이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되는 시그널입니다. 근데 쇼트 시그널이라고 하면, 야, 여기서는 쇼 쳐도 돼, 매도를 해도 돼, 그래도 먹을 수 있어 라는 변곡점
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쇼트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주식을 갖고 있으면 정말 지옥 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 마이너스 30억인 상황이 있지만 야 여기서는 잘못하면 지옥 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에 풀 해지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주식을 300억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선물 300억을 모두 다 매도를 쳤습니다. 그럼 이제 주식이 없는 상황이 되겠죠. 이런 해지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쉬울 수 있지만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내가 수익을 내고 있었다면 쉽죠. 근데 내가 손실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주식을 다 팔면 주식이 반등할 때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0억을 고스란히 끌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심정적으로 느껴지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부터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 손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에 움직이는 대로 반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풀 해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자리에서 한번 저의 영화 같은 인생이라고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2001년부터 프랍 트레이드 했거든요. 해봐야 한 9년짜리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제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그런 주니어란 말이에요. 그렇게 주식 잘하지 못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전망, 예상 이런 거 엄청 많이 할 때입니다. 이렇게 급락하는데 계속해서 전망 포인트를 찾았고 변곡점 포인트를 찾았고 예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때 제가 가지고 있는 운 다 썼어요. 너무나 운이 좋게 아주 저점 부분에서 900포인트 이하 부분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이 해지 포지션을 다 청산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 1500포인트부터 900포인트까지가 요 기간 한 2, 3주의 기간 동안 빠진 겁니다. 이건 주가 지수니까 이렇게 꼬리가 달리지만 요때 선물은 종종 툭 하면 하한가를 갔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가지고 계실 때 하한가 걸리면은 하한가 잔량 쌓이고 이러잖아요. 이럴 때 저 정말 선물 하한가 잔량 쌓인 거 많이 봤습니다. 그 정도로 무서웠던 상황이고요. 아주 운 좋게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의 급락 구간을 사실은 손실 커버할 수 있었고 여기서부터 여기에 반등해서 단 한 2, 3일 정도 수익을 내면서 앞서 빠졌던 손실을 극복하고 제가 손실 안 내고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고 사실 여러분들께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빨리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여기서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런 급락이 나왔을 때 그 이후의 흐름입니다. 보시는 건 왼쪽은 코스피고요. 그 이후의 사이클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잘 보시면 똑같이 급락했었던 상황이고요. 급락을 하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됐나요?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반등을 하죠. 많이 빠지니까. 그 다음에 특별한 흐름 없이 상당 기간 동안 여기까지 올랐으니까 올라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요 지수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숏을 쳤던 그 정도 지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뭐 대단한 랠리가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고 이게 좀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11월이에요. 10월 11월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이 6월까지 더 당겨보자면 4월까지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시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면 일반적으로는 이후에 새로운 방향성을 찾는데 아주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후에 시장이 좋아진단 말이죠. 이 이후에 시장이 좋아지는 건 펀더멘탈하게 생각을 하면 이건 오롯이 중국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고 엄청난 리세션에 들어갔을 때 이 미국을 살려낸 게 어디냐면 중국이었어요. 중국에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서 미국의 경기가 받쳐진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미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잘해줘야 돼요. 분명히 살려준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었냐면 2008년 이 쇼크 이후에 2012년까지 그리고 2013, 14년까지 실질적으로 코스피하고 S&P 500의 퍼포먼스가 코스피가 위에 있습니다. 왜? 이 사이클을 끌어당긴 게 중국인데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코스피가 더 위에 있었다라는 것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때 이후에 나타난 주도주가 바로 차화정이거든요. 근데 그 주도주가 어느 시점에 나왔는지를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수는 8월까지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죠. 근데 현대차는
6월부터 한 단계 더 레벨업 됩니다. 이것만 보면 현대차는 여기에서는 일종의 롱사인이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결국은 이때부터 주식을 산다. 이건 너무 이상적인 말이었을 거고요.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포지션을 더 늘려야 하는 타이밍은 이때가 되었을 것이고, 이때 뭐를 늘렸어야 했을까요? 네, 얘를 늘렸어야 했겠죠. 그래야 보시는 것처럼 지수가 이만큼이지만 얘는 여기까지 올라가고 이후에 정말 빅 랠리를 보여주게 되거든요. 여기서 어떤 시사점을 찾을 수 있냐면, 이렇게 강력하게 하락을 하면 일반적으로 시장은 횡보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 동안에 새로운 주도주가 발생되는 시점은 사실상 굉장히 시기적으로 뒤에 온다. 지금 현대차만 하더라도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부각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섣부르게 주도주가 뭐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예측하고 접근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그래도 이 하락이 끝났으니까 나는 좀 주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전략이 뭘까요? 여기서 현대차가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으면 제일 좋았겠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까지는 똑같단 말이에요. 현대차가 주도주가 될 거란 판단이 잘 안 들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지수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정 정도를. 그리고 지수로 가지고 있고 이 이후에 현대차 같은 종목이 이렇게 튈 때 주도주가 생기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주식을 더 늘리고 그때 현대차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내 포트폴리오에는 지수가 있고 현대차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게 어떤 포트폴리오일까요? 기관의 포트폴리오로 생각을 하면 현대차를 오버웨이트 시킨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고, 나는 주도주가 있는 포트폴리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쉽사리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2008년에는 이런 식으로 전개됐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사례는 기본적으로 현재보다도 변동성이 더 높았던 시점의 사례입니다. 2020년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부분이 많으실 코로나 때입니다. 제 상황을 한번 좀 우선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21년 동안 프랍 트레이더를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중간에 한 회사에서 본부장이랑 싸워가지고 1년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한 8개월, 9개월 정도 잠깐 지점의 영업하러 PB로 쫓겨난 적이 있었습니다. PB로 쫓겨났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 했냐면은 김진 PB랩이라는 랩 상품을 만들어서 고객들의 자금을 전체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제가 사실 유튜브를 처음 데뷔했을 때가 바로 이때거든요. 지점에서 랩도 좀 많이 팔아볼 겸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렸던 시점이 이 시점이었고, 근데 그 시점이 1년이 안 됐어요. 지나다가 제가 다른 회사로 비싼 값에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프랍으로 가게 됐고요. 이게 제 배경이고,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운용의 스타일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가 운용을 하던 시점이 한 이쯤부터였어요. 운용을 해서 돈 좀 버나해? 뭐 이러고 있다가 이게 딱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되죠? 네, 제가 여러분들께 진짜 많이 말씀드리는 셀사인이 나왔습니다. 근데 늘 주식 처음에 딱 투자를 할 때 맨날 뭐 100%로 땅 질러서 사고 이렇게 않잖아요. 운영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때 제가 운영하던 계좌의 손익이 충분히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 비중이 아주 높지는 않았어요. 한 5, 60%, 70% 이렇게 점증적으로 늘리던 시점에서 이런 셀 사인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요 셀 사인은 분명히 이걸 다 덜어먹게 생긴 거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PB랩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변곡점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보통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 반 팔자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반을 판 게 이날이었고, 거기서 추가로 더 반을 판 게 요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 비중이 10% 이하로 바뀌게 됩니다. 요 시점까지가 바뀌었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이제 이게 수직으로 빠졌단 말이죠. 제가 요때부터 어떤 판단을 했냐면, 나는 프랍이 아니다. 프랍은 여기서 절대 뭘 하면 안 돼요. 이 과정에서 손실한도를 찍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나는 프랍이 아니다. 이제부터 많은 고객들이 주식 투자를 하라고 준 돈을 운용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자산 배분을 더 적극적으로 할 이유는 없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다면 주식이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주식을 채워넣겠다, 일정 정도는 채워넣겠다 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 결정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판단이 있었겠죠. 요건 이후에 말씀드릴 텐데, 되게 버텨내는 시장의 요 구간부터, 이 하락 구간부터는 이 하락 구간을 넘어서는 하락이 아니라 여기서 의외로 굉장히 잘 버텨내는 소위 말하는 주도주군들이 존재했고, 제가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제가 미국 주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PB랩을 운용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바로 이 시점부터는
주식이 10% 지금 많이 낮다. 개인들 자산 배분을 해온 상품이라고 하면 너무 낮다. 그러니 매일 5에서 10%씩 주식 비중을 늘리자. 올려도 늘리고 빠져도 늘리고 계속해서 늘려가자 라고 하면서 주식 비중을 쭉 늘려서 어느 순간 60%까지 됐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60%까지 늘린 순간부터 시장은 V자로 반등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요때 이제 코비드 때는 저는 이렇게 운용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운용한 게 어떻게 운용했었다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시사점을 찾아내야 되니까 이때 시장의 전개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후의 전개 상황, 여기는 나스닥 지수고 여기서는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후에 여러 가지 주도주군 중에서 가장 센 종목, 실제로 가장 센 주도주군 중에 하나인 어도비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지수는 이렇게 막 연속적으로 빠졌단 말이죠. 근데 어도비 보실까요?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어떤가요? 지수는 분명히 여기서 이만큼의 레벨 다운이 더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도비는 여기서 엄청 지저분하죠. 윗꼬리 아랫꼬리 달리고 엄청 지저분하긴 한데 버텨내더라고요. 근데 어도비 한 종목만 그랬던 게 아니라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주도주군으로 분류할 수는 없었지만 막 넷플릭스 같은 종목 진짜 여기서 잘 버텨왔거든요. 그때 언택트 시기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외출을 못하니까 넷플릭스를 많이 볼 거야 막 이러면서 넷플릭스도 괜찮고 그러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V자로 반등하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는 동기간 동안 이 정도였지만 결국 이만큼까지 오르게 되고 실제로 수익이 굉장히 좋아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실제로 그때 PB랩이라는 걸 운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PB랩의 수익률이 어땠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공시가 된 거기 때문에 확인피를 받은 수익률이기 때문에 보여드려도 괜찮습니다. 요 기간밖에 왜 없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요 기간에서 끝난 이유는 제가 이 기간 이후에 다시 팔려갔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래 있던 회사보다 훨씬 더 큰 회사로 팔려가면서 PB랩의 운용이 중단됐던 시점이고요. 보시면 까만색이 코스피고요. 빨간색이 제 PB랩이었습니다.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기간 동안 저의 수익률도 둔화되죠. 둔화되는데 가장 안 좋았을 때 수익률이 이때가 언제였냐면 마이너스 10%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막판에는 이게 같이 하락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주식 비중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후에 똑같이 이렇게 회복을 하다 보니 제 PB랩의 수익률이 실제로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는 여전히 제가 운용을 중단했을 때 마이너스 3% 수준이었습니다만 저의 PB랩은 플러스 10.25%로 동률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이유는 그러니까 훨씬 시장을 아웃퍼폼 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제 계좌가요, 만약에 여기까지 빠졌으면요, 시장이 V자로 안 올라갔으면 수익률이 망했을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는 동안 내가 어떤 방어를 해내느냐, 그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되게 잘 됐기 때문에 이거 지나고 나서 이런 거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와,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조작한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후 교육 과정을 통해서 소통드리는 내용들을 충분히 따라오시면 할 수 있는 그래프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가장 핵심은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전체 손실이 마이너스 10% 이하로 관리되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시장을 이길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0%로 관리하는 건 결국 핵심은 뭐였다? 주식 비중을 잘 조절하는 거였다. 이 부분을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까지가 과거의 사례 그리고 저의 대응이었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제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벽에 12%의 나스닥 급등이 있고 이러니까 어제 샀어야 되는데 왜 적극적으로 사라고 안 해? 막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어디가 저점이냐,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알 수 없는 문제니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더더욱 알 수 없죠. 왜? 최근에 시장을 저는 이제 버벌 마켓이라고 이름 명명하고 있거든요. 누구의 주둥이에 의해서 시장이 막 요동친단 말이죠. 그러면 더더욱 어디가 저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트럼프랑 베프 먹으면 됩니다. 근데 트럼프랑 베프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어디가 저점인지 이걸 고민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시간 낭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거는 다 빠졌냐 안 빠졌냐가 아니라 다 빠지고 나서 상승할 여력이 있냐? 상승할 여력이 없냐? 이거를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주식 비중이 일정 정도 있으면 될 겁니다. 다 빠졌다고 하더라도 상승할 여지가 안 보인다고 하면 주식 비중은 아주 낮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과 2020년을 빗대어 본 겁니다. 2008년 같은 경우에는 급락하고 급반등한 다음에 하락은 종료됐을지언정 아주 상당 기간, 미니멈 넉 달, 길게는 7개월, 8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시장은 상승의 흐름을 우리는 단정할 수 없었단 말이죠. 높은 비중의 주식을 가질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저점이냐 아니냐의 판단보다는 상승할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늘 시황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51대 49의 확률로 그래도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정 정도의 주식은 가지고 있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기본적인 붕괴 상태 내에서의 주도주의 여력을 보면서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도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만약에 무너지지 않는 종목이 주도주 중에 있다면 그러면 시장은 조금 더 좋게 볼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008년에는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2020년에 V자에는 어땠죠? 아까 봤듯이 어도비처럼 무너지지 않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떨까요? 무너지지 않는 종목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IBM이란 주식도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 진짜 좋아하시는 팔란티어도 그렇습니다. 스포티파이 같은 주식도 그런 것 같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주식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식을 무조건 몰빵 찍어서 사자! 잘 되면 좋은데 거기까지 보증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 흐름들을 보면 이후에 상승할 여지가 조금은 더 있는 거 아니야? 51의 확률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그거에 맞는 주식 비중을 조정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주식 비중의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손익, 그리고 나의 위험 선호, 그리고 시장이 올라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한 판단, 이 세 개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손익이 되게 안 좋으시잖아요. 그거 책임지셔야 돼요. 책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많이 먹을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손익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위험 관리가 더 우선이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언제든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익은 좋으면 좋을수록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요 위험 선호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시황은 앞서 조금 전에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요거의 함수이다. 그래서 개인차가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꾸려갈 것이냐 라고 생각해 보면 그냥 너무 쉽죠. 많이 빠진 종목이 많이 올라오죠, 단기적으로. 근데 그거는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가장 강한 종목, 소위 얘기해서 주도주 중에서 추세가 깨지지 않는 종목, 우리는 그동안도 계속해서 대응 전략을 통해서 이 종목들은 가지고 있고 깨질 때마다 대응하자, 안 깨지고 있으면 들고 있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게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재 상황에서 내가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지수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후에 주도주가 이 가장 강한 것에서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2008년 경우를 보면 한참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 현대차라는 주도주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 주도주가 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다른 종목들로만 막 가지고 가고 있으면 나중에 그 주도주를 따라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일정 정도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은 재미없을지언정 지수를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전략이라는 건 시장이 어떻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 전 이건 전략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예언입니다. 저는 그런 예언가는 아닙니다. 제가 프랍 트레이더를 하면서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전략을 제대로 짰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전략을 제대로 짠 건 시장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시장이 어떻게 되던 간에 내가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의 룩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전략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될 것 같다가 예측이 기반이 된 전략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전략은 이 손익, 위험선호, 시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조금은 덜 다칠 수 있고, 좋은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쉽게 따라갈 수 있는 포지션으로, 그런 전략으로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정 정도의 주식 비중을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과거에
제가 급락했던, 현재처럼 급락했던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근데 그보다는 그 시점에서 어떤 주도주를 가지고 어떤 흐름들이 시사점으로 우린 생각할 수 있는지 주도주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조금은 더 딥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상 테마파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시장 지금 하루하루 버텨내시는 거 진짜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거고요. 여러분들 힘드신 만큼 여의도에서 잘난 척하면서 고액의 연봉 받고 있는 애들, 걔네들도 똑같이 힘듭니다. 최근에 저 카톡 불이 납니다. 형 어떡해요? 이사님 어떡할까요? 지들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힘든 거 너무 힘들다, 너무 짜증만 내지 마시고 버텨낼 수 있다, 찐쌤이랑 같이 하면 버텨낼 수 있다, 이렇게 믿음 가지시고 시장 잘 이겨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이고요. 찐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